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한마디 말이 없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던진 발언은 그야말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데, 그러면 이런 국민들이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국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싸우는 대상이라고 보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일본을, 오염수를 바다에 던지고 있는 그 일본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왜 대통령은 모르십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거 먹고 다 싸웁시다. 저 광고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스픽스 공식 모델 장현미 변호사 네. 나오셨는데, 예, 제가 이 CF에서는 졌네요. 저는 문화를 홍보했는데요. 워낙에 이렇게 또 전직 의원님까지 나오셔서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이 홍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궁금한 거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광고에 대게 드시는 거하고 네. 또 뭐 쿠키 먹는 네. 거, 이거 원래 그렇게 리액션이 좋습니까? 정말 맛있습니까? 제가 사실 먹는 거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취미이기도 하지만 먹방을 보거나 네. 맛집 검색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네. 심지어는 맛집 검색을 하는 데는 이게 한계가 있다 해서 이제 티맵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식당을 다 이제 검색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대게를 먹는 순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해서 정말 매우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날. 근데 정말 겁나게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장 변호사님은 솔직하신 분입니다. 네. 예. 있는 그대로. 표정이 특히. 모델료는 많이 받습니까? 대게를 한 먹은 게 그날, 예, 그게 모델료입니다. 예, 여러분. 스픽스몰은 정말 제일 좋은 제품을 가장 값싸게 드리는 그런 몰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소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민경 원기진고 홍삼 제품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 면역력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이 자민경 제품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진액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함량이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더 훨씬 효능이 좋을 텐데 가격이 엄청 쌉니다. 이럴 때 많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4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정 수량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까지인 제품은 2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스픽스도 좋습니다. 어제는 하루에 30개나 한꺼번에 구입을 해주신 분이 계시던데 감사드립니다. 김유정 의원, 그러니까 네. 유통기한 짧은 것은 그냥 내가 사서 먹고 네. 또 넉넉한 거는 선물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홍삼 엑기스 제품 드셔보면 유통기한 좀 넉넉하기도 하지만 괜찮지 않나요? 예, 저는 유통기한 무시하고 그냥 먹거든요. 그냥 냉장 보관해 무시하지는 놓으면 마시고. 굉장히 진하게 이제 고를 내서 다려놓은 거라서 그냥 사실 유통기한 무시하고 1, 2년 더 해서 넣어놓고 먹으면은 아무 문제 없고 가족들 먹는 데는 뭐 아무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물할 때는 조금 유통기한 몇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통기한 내년 1월짜리로 제가 김유정 의원 하나 선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장철인, 김장남매 철인 형제, 자매인데요. 김장철인.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국회의원, 장유미 변호사, 신행기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는 걸로 지금 나라가 좀 또 갈라지고 있는데요.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사실 짐작은 갑니다. 그렇다고 또 이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갈라쳐서 무엇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연찬회 끝나고 회 먹으러 가고 민주당은 연찬회 끝나고 삼겹살 먹으러 갔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날리면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삼겹살 생선회로 갈라지고 뭐 그렇게 돼야 됩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자 이거 한번 따져보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너무 나간다, 오바다, 과유불급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6.25 전쟁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북한군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194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전에는 독립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좌와 우가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인류에 있어서의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의 그런 문제점이 그냥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6.25 전쟁과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예. 그 전에 그런 그 공산당 가입의 그런 전력을 그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김철근 실장 보시기에 김태흠 지사가 왜 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저렇게 밝히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평소에 소신 아닐까요? 적어도 김태흠 지사가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충남지사까지 했고요.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선출직 공직자에 주로 이제 많이 출마를 해본 사람들은 일반 국민의 평균적 인식과 의식을 그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김철근 실장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으니까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걸 던질 때 다 이런 파장을 정치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시점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나라가 걱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있고 최수건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있고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반공주의의 바로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북한 혼란 공산당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거의 70년대 정도의 그 정치 수준으로 보는 건데요. 그 모 교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걸 내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국방장관이 우리 군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군이라고 하는데 체제가 붕괴된 북한은 공산주의는커녕 사회주의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국방장관이다. 1970년대 이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중국 공산당조차도 당 강령의 사회발전의 3단계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15년 전에 이미 바꿨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 강령을. 그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그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우리 군이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 헌법에 근거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헌헌법 전문에 민주독립국가, 민주주의 제도만 명시가 돼 있고요. 3공화국 헌법에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만 명시돼 있고 유신헌법의 전문에 비로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현행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예.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유의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이 자유민주적 이데올로기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헌법에 입각한 그 사실상 위헌적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더라.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이유는 소개를 꼭 해라 이런 취지 같은데 굉장히 저명한 노학자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국민적인 기본적인 상식과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던지는 것.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은 검증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정리되어 온 거 아닙니까? 이걸 갑자기 뒤집어 엎고 이상한 방향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 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그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아까 국방부 장관 얘기하셨는데 국방장관이 개인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아침에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죠. 한번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느냐. 더 적재적소에 더 바람직한 곳에 이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항일투쟁,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지만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뭐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인규 변호사 보시기에 대통령 생각 없이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뭐 공정과 상식은 다 이제 달나라로 간 것 같고요. 최소한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뭐 거짓말 여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뻔히 보이면은 그건 인정하는 게 맞거든요. 뭐 다 증거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상황 한번 보시면요. 지금 국방부가 거의 뭐 나사가 풀려가지고 거의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이첩이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확신 없이 사인을 했답니다. 그럼 앞으로도 확신 없이 결재합니까? 그럼 확신 없이 발포 명령 내리고 확신 없이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사인해가지고 명을 내립니까? 그럼 확신 없는 명령에 그 군인들이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지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인 하나도 자기 확신 하나 없이 사인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군인답지도 못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이 홍범도 관련된 논란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산전체주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되게 외로워 보이시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확신 없는 이종섭 장관에게 지금 투영되고 있다. 사실상 바지 장관이거든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위에는 누가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를 또 밝혀보고 싶은 것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퇴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아까 그 인터뷰에 김태흠 지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 김태흠 지사가 지금 좀 합리적으로 정상으로 보여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되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 공산전체주의 하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님까지 갔는데 이분이 1868년생이시고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이분들까지도 공산주의 묻혀가지고 이제 배제시키고 한다면은 과거에 유영원 씨나 실학자, 뭐 균전제 같은 거 주장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평등 사상. 그거 굉장히 깨인 사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 그럼 다 공산주의자를 역사에서 파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방부가 정말 국민의 군대가 되고 국민의 국방부가 돼야지 특정인의 그런 사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정과 상식이 달나라에 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인도가 달에 착륙했죠. 가서 그거 좀 찾아왔으면. 집 나간 공정과 상식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방부 이제 장관 그 한심한 그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한 것도 책임 못 지는 한심한 장관이잖아요. 우리는 역대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한심하고 용기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서도요. 국방부가 도대체 원칙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사에 있는 5개 흉상을 다 철거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특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홍범도 장군만 언제 뭐 옮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했는데 명예졸업장 받았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그럼 그것도 지금 철회할 거냐 그랬더니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홍범도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럼 그것도 지금 개명할 거냐 그것도 철회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필요하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건국 훈장 그 62년에 받고 2021년에 훈장 2개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럼 철회하냐 이러니까 필요하면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무엇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할 생각을 애초에 했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그럼 내부는 남겨두고 홍범도 장군만 옮긴다는 것인지 독립기념관에 그러면 다 오픈해서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수장고에 두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장고에 두면요 거의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장고까지 가서 보기도 어렵고요. 원칙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성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이념 논쟁에 본인들이 뛰어들었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 논란을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저는요 이게 아니 왜 너무 이런 논란을 왜 자초하지? 뜬금없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이 키워드를 놓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문재인입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도요. 그 유해를 모셔오고 탄피로 다 녹여서 흉상 5개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었죠. 유해를 모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을까? 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5분에 대한 흉상을 사실상 같이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인 그 광복 회장이 본인이 아버지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찬 그 광복 회장. 그거는 놔두고 그럼 나머지를. 그럼 왜 홍범도 장군이랑 이회영 선생이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럼 홍범도 장군만 옮기겠다. 우왕좌왕 하는데 전 그 키워드에는 문재인이라는 3글자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 변호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정치적 편향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게 나왔어요. 대화 중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크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전략 아닐까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정치 혐오를 자초하고 있어요. 저희가 역사적인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미래 세대도 튼튼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늦은 이런 이념 공세,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념. 민생과 너무 괴리가 있고 국민들도 관심 없는 의제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확신에 차서 팔을 막 불끈불끈하면서 연찬회까지 가서는 지금 이념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발언하면서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 이념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욕먹는 거예요. 방구석 여포라고요. 예.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가 아니고 손자로 알고 손자입니까? 있습니다. 아, 예, 예. 기종걸 할아버지죠. 같이 예. 사촌. 거의 사촌간이니까요. 5959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홍범도 장군님 말 차라리 나를 카자흐스탄에 다시 보내라. 짜증난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박정현님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는다. 또 덮는다. 계속 덮는다. 남성 박정옥님 국민이 권력이지 대통령이 권력이 아닌데 서울대에서는 뭘 배운 거예요? 삼방님 좌우 날개를 다스려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대체 지금 누구란 말입니까? 이은주님 갈라치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정부가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정훈 대령도 집단항명 수괴라는 제목을 먼저 붙였어요. 근데 예. 갑자기 이제 와서 또 항명이라고 낮춥니다.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집단항명 수괴라고 딱지를 붙인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설명 안 합니다. 지금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5명에 대해 가지고 역사 지우기를 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회영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김자진 장군 또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만 또 하겠다는 것인데 완전히 우왕좌왕하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보시면은 노선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은 지금 무너졌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라고 의심되지만은 뭔가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반증들이 여러 군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저는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저렇게 봅니다. 이게 100번 양보해서 그 정치적 이슈를 던져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이게 뭐 총선을 겨냥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한 7개월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측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파 연합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건데 이게 정치도 선거에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더군다나 지금 해방 이후 70년 넘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여야의 정권 교체까지 다 이뤄가면서 이른바 어느 정도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오고 있는 단계 아니겠어요. 거의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5분은 거의 대부분 무장투쟁의 그 영웅들입니다. 그냥 평화적 투쟁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가장 강력한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인데 사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시기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시기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막 그 고개를 숙이고 베풀고 용인하고 봐주고 국제적으로 보증서주고 보세요. 제3자 변제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묵인 방조 보증서준 거 아닙니까? 8.15 경축서에 가치를 공유하는 무슨 파트너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가장 강력한 무장 투쟁을 했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분에 대해서 흉상을 철거한다? 이거 가장 좋아하고 박수 칠 사람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 왜 누가 박수를 치겠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 국방부 장관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 아마 이번 흉상 철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하다가 일어난 일인 것 같고 이제 그거 외에 또 오르내리는 것은 최수건 상병 사망 외압 사건 수사 외압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는 2부에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침 법률가 2분이 계시니까 이 내용을 미리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결재가 번복이 된 날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그날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나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건데요. 내용이 이날 오전에 7월 31일입니다. 그날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국방부 장관 연결해 그런 뒤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했다라고 돼 있다. 이런 내용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장윤미 변호사 네.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이런 걸 다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었던 거죠. 저희가 소송을 하면 너무나 상반된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난립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정훈 대령은 들었다는 거예요. VIP가 경로했다. 네? VIP요? 되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진실일까요?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판단의 잣대 위에 올라가면 누구 말이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할까요? 당연하지만 박정훈 대령입니다. 왜냐하면 가공할 동인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뭔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 현직 군인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정황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결재가 있었어요. 장관이 이 부처의 수장으로서 아 그래 이거는 과실치사로 적용하는 게 맞겠구나 사인했습니다. 이게 왜 번복됐을까요? 장관이 사인한 게 그 윗선, 장관의 윗선이 아니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윗선이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서 사인을 그냥 그 상태로 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 군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수사했던 내용과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 본인이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고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의 잣대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일률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 국정조사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이다 뭐다 국정조사 할 거리가 산적돼 있죠. 저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끝까지 파고들어서 군의 기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안위의 문제와도 직결된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관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사건은 특검으로 하고 네, 특검. 다른 것을 지금 국정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게요.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첩을 했는데 그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첩하게 돼 있거든요. 법을 지킨 사람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았습니다. 전 이 부분도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서류를 경찰에 가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냥 가져옵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저런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수사 성역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단장을 그러면 누가 사단장 하냐? 그렇게 책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성역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 지금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사안은 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군의 장관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지금 자기들이 갑자기 국방부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 난리를 지금 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방부가 이거는 완전히 나사가 풀려도 제대로 풀렸고 모든 기강이 다 해이해졌다. 그 왜 해이해졌느냐? 국방부의 기강 회의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한 것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관련돼서는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이제 뭐 말하지 말까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는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도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감에서 상부 그 외압을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 안 하는데
또 본인 스스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율배반이거든요. 그래서 박정원 대령 사건은 너무 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서사예요. 가장 큰 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박정원 대령의 반대편에서 이런 일을 도모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아니, 그 장관이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그 장관 정무직 책임자 그 기관의 장으로서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그럼 자리를 걸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안 되는 건데 내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과거에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들 있잖아요. 아들 사면 문제가 있었는데 DJ 정부 막 초기에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사면을 해라. 라고 사면을 시켜달라고 명단에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박상천 장관이 A4 용지 3장을 썼어요. 안 되는 이유. 예? 지금 IMF로 국민들이 전체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여를 했다고 보여지는 안 된다. 지금 정서상 하면은 국민 민심이 위반된다. 고로 사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직언을 하고 대통령을 설득했어요. 결국 명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처에 관련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장관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 많이 괴롭히셨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이 했죠. 그게 건강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정부죠,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잠깐 한 가지 옛날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순천지청장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사건 관련해서 민원을 얘기하는 거죠. 좀 듣다가 안 됩니다. 딱 이러는 거죠. 아니 자네 아버지가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워낙 강제가셔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충 알겠으면 한번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될 거를 면전에서 그거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가보라. 우리 아버지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셨던 그러기 쉽지 분이었는데. 않은데. 그런 장관이 안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본인이 할 말 하는 장관이 안 보이고 장관 2번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칭송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연찬회 참석을 해서 저는 국민의힘 연찬회를 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연찬회 워크숍이라고 붙여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도 하고 예산 논의도 하고 또 통과시킬 법안 얘기도 하면서 대비하면서 전략도 짜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에 끝내기도 하고 1박 2일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가가지고요.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여당의 지도부는 대체로 영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가서 지금 싸우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들도 싸워라. 나도 국민과 야당과 뭐 언론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싸워라. 협치나 평화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단어가. 근데 그 얘기 듣고 박수를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정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지금 황당했을 겁니까? 대통령의 이념을 얘기하고요. 싸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대통령 면전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공천도 지금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르면서 대통령실에서 할 것 같은 분위기고 이러니까 말은 못해도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망친 주범이 대통령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가서 이 1960년대,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잘해보려고 지금 그 워크숍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 빠지게 하는 얘기를 하고 왔는지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마 의원들 다 울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킬러 문학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뭐지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것과 좀 비슷한 경로가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또 이것도 누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약간 백도화지 같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좋은 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지만은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지금 그 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것은 저는 그 백도화지 위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는 자기 소신화가 됐다. 근데 저 소신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결국에는 당을 망치는 거지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어제 연찬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요. 국민이 뽑아줬거든요. 국민이 권력을 줬는데 내가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앉아있어요. 전 너무 한심하다는 걸 느꼈고요. 결국에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장제원 의원이 마치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정말로 국민들이 천인공노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거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안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속으로, 민심 속으로 가기는커녕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배지 속으로, 윤석열 속으로, 대통령실 속으로 계속 권력만 추종하면서 기회주의로 연장하고 있어요.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에는 전 한계를 이제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는 그저께고 어제는 또 뭐 민주평통 무슨 뭐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발언한 걸 들었는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을 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또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제요, 장혜미 변호사,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또 걱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오염수가 방류가 됐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내년에 일단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560억인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갈 돈이잖아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일본이 했으면 그 방사능 비용 그쪽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1년에 560억입니다. 30년간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3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 비용을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됩니까? 왜 우리가 돼야 됩니까? 저는 이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다 감세하면서 이걸 버텨내지를 못하고 왔는데, 최근에도 어디 분야를 다 감세했느냐, R&D 분야의 예산을 엄청 깎았어요.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깎았는지 공식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00억이 넘는 돈을, 거의 6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30년까지만이라도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현지 언론을 보더라도요, 이 원전이 폐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50년이 될지, 이번 세기 안에 될지, 100년이 될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되고요. 조금 더 넓히면 지금 여러 해외 언론들이 그렇게 진단합니다. 한국이 사실상 용인했다고요. 그게 팩트겠죠. 그렇다면 이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국면 속에서 정치적인 책임도 일본과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안전하다고 홍보하죠.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중국, 홍콩,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4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 수출선이 막혔어요.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본은 국내의 어민들을 이렇게 달랩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출선 우리가 확보할게. 그 활로를 정부에서 모색해볼게. 1차 타겟이 누가 될까요? 전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수산물을 올리겠다고요?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 급식에 오르겠구나. 군부대 장병들의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오를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게 1+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선동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2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결의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로요. 뭘 결의했는지 아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름도 올라있죠. 2년 전에는 과학이 아니었고 지금은 과학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유정 의원, 일본이 왜 오염수를 방류합니까? 자기들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묻든지 아니면 보관하든지 그걸 갖고 있다가 하면 되는데 그거 아끼려고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입니까? 당장 어민들 피해 보상해 줘야 되죠. 방사능 검사하는데 몇백억 계속 들어가죠. 도대체 일본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길래 우리가 계속 우리 돈 내면서 이렇게 막아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인데요. 이제 여론조사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 IAEA에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은 5조 이상 깎아버렸어요. 미래 먹거리인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과학은 어디로 가고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니까 이거 문제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도쿄전력하고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방류하면서 4조 이상의 지금 피해보상 그 예산을 다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5천억 정도 지금 할 거랍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추경도 하자는 거고 조금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예산도 확 줄여버리고 그러면서 깎는 거는 R&D 예산 깎고요. 그다음에 잼버리 파행 화풀이를 전부게 하면 새만금 예산 다 깎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폐지하겠다는 여가부 예산은 또 올랐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정부의 행태냐는 거죠.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 123억은 또 왜 슬쩍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도 정책도 국정 운영의 방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언론이 24시간 야당 편들면서 그냥 24시간 정부 욕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쓴소리는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24시간 욕을 했습니까? 종편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튜브만 보시니까 그냥 공영방송이나 이런 건 아예 안 보시나 봐요. 종편도 안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대통령님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통합하고 협치하고 공정상식 얘기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부 욕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잘 하시라고 지금 국민들이 희망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욕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더 이상 이 정권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어제 JMKID를 쓰시는 분께서 일본이 방류를 안 했으면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돈 아니냐 그런 의견 주셨거든요. 어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장효진 님이 또 이런 글을 주셨어요. 국민 여러분, 나라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국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납세 의무를 거부합시다. 세금을 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의무를 다할 이유가 있나요? 한 마음으로 항거합시다. 분노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이 정부에게 항거합시다. 정부를 올스톱시키는 방법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의견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 시민의 의식은요, 납세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큰 소리 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잘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는 거죠. 저는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섬찟했어요. 야, 이 납세 이 의식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공동체의 붕괴죠.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그 앞에서 국가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같이 하나로 묶여가야 되는 건데, 이른바 정부와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에 전혀 그 보장이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세금을 내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저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이념 논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 중에서도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그간 100년 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한일 관계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꼬인 거잖아요. 이것 자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국내에 여러 사건 사고가 났는데도 단 한 명도 정치적, 정무적, 도의적 책임지는 장관 하나 없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집권한 지 1년 3개월 남짓 됐으면 대부분 이 정도 상황이면 대략 한 50% 적어도 6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니까 1년 3개월이면 2년이 안 된 상태면 역대 정권을 보면 대부분 50-60%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국정 동력을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하는 시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압수수색이나 하고 계속 누구를 구속시키니 많이 이게 1년 3개월 동안 있었던 이 나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급한 게 민생 아니겠어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전 정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시민들께서 납세 거부라는 그런 마음까지 잡수신 데에는 얼마만큼 그 분노가 지금 크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끄는 윤석열 사단을 저는 심판하고 또 응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요. 왜 내전 정부냐? 정당 내부에서부터 싸우더라고요. 정당 내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내전을 했습니다. 민주당 간판 내리라고 원희룡 장관이 정쟁 장관 짓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매일 싸움 걸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 내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전 정부인데 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1+1은 100이라는 이 메시지 자체는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려면요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 근데 1+1이 100이라는 것은 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보는데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믿어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거의 종교 수준이고 맹신을 요구하는데 요 1+1은 100이라는 뜻은요. 일단 틀린 계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식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틀린 얘기다라는 거고요. 1+1은 100이다라는 거는 상당히 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메시지 좀 쉽게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안 하게. 근데 결국에는 그럼 누구와 내전이냐?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측근들이 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조태용, 박진, 원희룡, 김기현. 뭐 지금 제가 외우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미자, 권성동, 이만희. 너무 많습니다. 주호영. 우리가 영상조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은 100이라는 주장을 자기를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측근들 참모들이 했던 주장인데 그럼 이들과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도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원희룡 장관도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국가 대사를 정하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지금 얼음땡하고 있어요. 다 지금 얼음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비겁하게 국정을 운영할 거면 그냥 내려오는 게 낫죠. 장관직에 뭐 들어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1+1은 100이라는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내전이다. 내전 선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닥불님이 글을 주신 댓글이 멋있는데요. 1+1은 5천만이다. 모닥불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셨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 중에 또 하나 깜짝 놀랐던 부분은 1+1은 10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이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협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자, 언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요. 근데 저렇게 그 대통령이 뭐라고 자유롭게 얘기하면 항상 다음에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 부분 잠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써준 원고를 가지고 얘기해도 논란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신 얘기를 하면 항상 논란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들어있는 게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비문이 많잖아요. 그 어떤 총리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 그 받았으면 그대로 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인데 어디 기념사 딱 나갔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종이를 빼가지고 이렇게 딱 읽었어요. 아주 정말 깔끔하게 잘 인사하고 내려갔는데 비서가 그 연단에 있는 원고를 딱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지였어요. 백지를 빼놓고 그냥 이렇게 읽은 건데 생각을 얘기한 건데 마치 잘 쓴 원고처럼 돼 있는 그런 정도로 구사하는 분이었어요. 그 총리는. 근데 대통령 보면은요 쉽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정잡배들이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뭐 말이 앞뒤도 안 맞고 그러는데 자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뭐 고쳐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이렇잖아요. 그 카메라가 비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간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공보팀이라고 하면은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대통령이 할지 얼마나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그 자리가 국민의힘 연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고 하나도 없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지금 대통령의 쭉 저런 발언 있잖아요. 그건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술자리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상태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그냥 막 이렇게 발설을 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리든 대통령은 정제된 언어로 그리고 딱 본인이 할 얘기만 정확히 하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고도 없이 카메라 비친데 마치 그 개인 몇 사람 모여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절에서 아마 참모들도 메시지를 안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말을 하면 저렇게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언론에 더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전 어제 연찬회 가셔가지고 대통령은 기 많이 받고 오셨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저 모습 보면 혈압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참 본인만 기를 받고 국민들이 참 고통을 겪는데 마치 그 해외 순방 가면은 기분 스트레스 싹 날아가신다고 그 말과 저는 맥락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뭐 정부 욕한다 뭐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였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견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 제가 방향을 제가 정해서 끌고 갑니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워딩 보십시오.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날개가 다른 방향 하면 그거 잘라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본인이 방향도 정하고 본인이 뜻도 정하고 본인이 말에 이견이 생기면 그냥 잘라내버리고 싸우고 죽이고 이거 다 윤석열식 정치 아닌가요? 이거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것은 지금 본인의 민주주의관을 드러낸 것인데 이거 완전히 반민주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낸 거거든요. 은연중에. 저게 본심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만 권력으로 표시하고 있고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선출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가장 큰 권한을. 근데 국민의 뜻을 안 받드는 권력자? 그럼 자기 뜻에 어긋나면은 다 가짜고 다 반국가 세력이고 다 이권 카르텔이고 다 참칭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워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 반성을 촉구하기는 매우 늦은 것 같고요. 이제는 국민들과 일대 결전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 4호 신인규 변호사의 발언 들어봤고요. 저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해 주시면은 전 누구보다 민주주의자라는 제가 칭호로 감사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국가 세력 2호 김유정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요. 24시간 욕만 하는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는지 그것은 팩트 관계니까 팩트 문제니까 따져보기로 합시다만은 잘하면 비판합니까? 그리고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으니 비판하는 거다. 그러니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는 저 언론 환경을 깨부셔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을 때 어느 국민의힘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토론을 하는데 워낙 전 정권에서 왼쪽으로 확 기울었기 때문에 이동관 같은 사람이 와서 그나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그나마 중간이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방송 장악 기술자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명박 정권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또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야 간에 싸우고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 가서 국회 무시하는 발언하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싸움을 말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싸워라. 한동훈처럼 싸워라. 나도 싸운다.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경 부활한다. 그렇다 하루 만에 또 번복하고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 주먹구구식으로 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신 차리셔야죠. 반국가 세력 3호 장윤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언론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새 날개 비유를 계속 하잖아요. 왼쪽 날개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날개를 자르면 그 새는 죽습니다. 대한민국 비유하면요. 한 진영을 악으로 몰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혐오를 조장하죠. 지도자,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되는 건요.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굉장히 많은 권력, 권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님으로 보는 어떤 인식이 있죠. 대통령이 혐오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타격을, 미움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화하다니요. 그리고 그거를 협치를 바라지만 지금 너네들이 악이라서 너네들이 잘못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념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치의 손을 못 내밀겠다라고 이야기하다니요. 사실관계도 아니고 인식이 굉장히 천박합니다. 왜?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을 겁니다. 연찬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 본인은 이제 선거 치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당장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본인은 너무 쉽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도달했죠. 자신만만할 겁니다. 아, 이것들 우습다. 나봐라.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본인에게는 정치적 미래는 최대한 없습니다. 지금 순간만 살면 되거든요.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왜 역대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설사 내심이더라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저는 이제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반국가 세력 1호 얘기 들어봅시다. 근데 김철구 실장,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게 공산 전체주의 아닙니까? 뭐 공산까지는 아니어도 전체주의죠. 뭐 윤석열 대통령을 공산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는 거고요. 저는 특수부 검사의 전형적인 언론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을 합니까? 불러준 대로 받아쓰기는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는 수사를 하고 그 수사 내용을 특정 언론이나 뭐 몇 군데에 흘려준 그 내용 그대로 받아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언론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의 언론과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해석하고 당연히 언론사마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마다 좋아하는 국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언론을 대해야 되고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듯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세우고 그런 게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임무.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거 안 하려면 언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는 당연히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를 돌봐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갑자기 검사만 하다가 검찰총장까지 하고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른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아무리 뭐 검사하면서 무슨 좌천도 당해보고 검사 옷도 벗어봤다고 하지만 선출직에 나가서 몇 번씩 떨어져 보고 그러면서 겸손이 뭔지 사람을 대하는 거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비록 적이지만 경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다 보지를 않았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그냥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딱 당선됐는데 우리나라가 연임 제도도 아니에요. 만약 대통령이 연임 제도면요.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한 번 더 선거에 나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본인이 이미 목표를 이뤘어요. 이뤘고 누릴 것만 생각할 겁니다. 에? 그리고 자기 안전판을 위해서 다음 총선에 나를 따르고 나하고 같이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최소한 100명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고민만 하겠죠. 왜?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는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돼서 무슨 목표가 없다고요. 목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겁을 좀 많이 상실한 상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분이 검사로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검사란 직업이 뭡니까? 늘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구수까지 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싸우는 거라 저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씀 쓰시니까 제가 다른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전체주의입니다. 용산전체주의. 즉 공산당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용산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전 두려워하실 건 없다고 보는 게요. 아니 뭐 국민과 싸워가지고 국민들은 편에 있으면은 뭐 싸워도 국민을 꺾을 수 있는 정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다 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헤쳐왔냐면요. 소위 적폐수사 있지 않습니까? 적폐수사의 주인공이죠. 적폐수사를 하면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보수 세력들을 다 괴멸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영을 본인이 바꿔가지고 이제 공수교대를 한 거죠. 본인이 진영을 넘어와가지고 또 상대방 진영,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속했던 진영을 또 지금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쭙게요. 보수 다 죽이고 진보 다 죽이면 누구 남습니까?
검사하고 말 잘 듣는 그 순치된 정치인들 몇 명 기회주의자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보수 다 죽이고 진보 다 죽여가지고 그럼 자기 말 잘 듣는 그럼 윤석열 왕국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왕자 붙여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때 보고 많이 놀라셨는데 진짜 이거 왕자를 이루시려는 겁니까? 저는요 공산 전체주의가 불만이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용산 전체주의에 저는 불쾌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권력자인 국민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대체하려고 합니까? 왜 그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고 얘기해서 본인은 인기를 얻으면서 왜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드글드글 모아갑니까? 이 이율배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용산 전체주의 아주 참 제대로 지은 이름 같은데 용산 전체주의가 맞습니까? 용산 개인주의가 맞습니까? 그 개인주의가 전체주의를 서로 이렇게 호환하는 그런 자꾸 새 얘기 하시던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그냥 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이제 우리 김철근 실장께서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던 그런 대통령이라서 그렇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 이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말하기 힘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언론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면 뭐가 잘못됐는가 들여다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야당 지지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잡고 있는 그 판에 둘러싸여 있다. 24시간 욕만 해야 된다. 욕을 안 먹게 잘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판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쓴소리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15개월 됐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 뭐 이 얘기는 이제 더 두말하면 입이 아프고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 언론사 뭐 정치부장이랄지 뭐 보도국장이랄지 이런 초청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도 좀 듣고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충고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서 또 그런 자리 마련하고 전직 대통령들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원래 용산 초청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전부 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남북관계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 했었고 또 그 바람으로 어찌됐거나 대통령이 된 상황이라면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많겠습니까? 도보다리에서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해야지 지금처럼 꽉 막힌 상태에서 전쟁 얘기만 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는요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깊이 고민하시고 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비판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시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가벼운 얘기들만 이야기하고 분열의 언어만 쓰시잖아요. 차 이런 말이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근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니고 좀 귀 기울여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고 숙고하는 좀 그런 대통령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10원짜리 인생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방송할 때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예. 칭찬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요. 지상파나 스픽스 같은 방송 안 보고 보수 유튜버들만 보고 그 방송을 보면 대통령 잘한다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그 심취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연찬에도 가는 겁니다. 그 기 받으러 가는 거죠. 네. 기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름이다님, 총선은 한일전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독도도 넘어간다. 어허. 예, 여름이다님, 글래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랑
닉네임,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활기차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더욱 활발한 구독,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9만 4천 명인데요. 이제 50만 8월을 넘길 것 같기도 하고요. 8월 안에 될 거로 기대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주변에 널리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또 뭐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하는 세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정어리 때라고 합니까? 정어리, 힘없는 정어리가 상어와 맞서 싸울 때는 이렇게 모여서 상어보다 더 몸집을 크게 만들어서 센 놈이구나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정어리 떼들의 상어 격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어리 모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서 좋은 상품도 많이 사주십시오. 지금 홍삼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품, 좋은 가격이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물들 준비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스픽스몰에서 다양한 제품 지금 고르고 있답니다. 이번 추석 선물도 꼭 저희 스픽스몰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장현미 변호사님, 신인기 변호사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방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은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공 없고 다 싸웁시다.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짚어볼 게 몇 가지 있으니까요. 네,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치우는 것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해병대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과 관련된 것을 보고 경로했다 이런 얘기도 수사단장 구속이 아니라 수사단장 혐의 적용에 대해서 경찰 이첩 계획을 보고받고 경로해서 장관한테 전화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부인해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아니 100%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제가 아마 대통령 개입은 제가 제일 먼저 발언한 것 같은데. 지난주 초부터 이미 제가 발언을 했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100% 대통령 개입이다.
그 대통령이 아마 수석보좌관 회의로 보이는데 7월 31일 날 아침에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국방비서관의 국방현안 보고 시간이 있었나 봐요. 각 부처별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고받고 경로에서 아니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사단은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냐. 장관 연결해. 이래가지고 국방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 모든 게 급변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장관이 예, 결재까지 한 거를 바꾼다면은 누구겠어요? 예. 그리고 임종덕 제2차장은 최초 수사가 착수될 때부터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계획서도 보내라. 그게 7월 20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7월 30날은 또 안보실에서 수사 자료를 내놔라. 전부 불법적 요구거든요. 예, 이렇게 숱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아니 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뭘 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이거요. 앞으로 일주일이면은 용산의 그 이번 사건의 어떤 몸통이자 예. 핵심 세력이라는 게 용산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일주일이면 밝혀져요. 예, 계속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딱 잡아떼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니까 이제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해가지고 또 난리치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뻔뻔한데요. 이런 거는 해병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 그때 당시에 불러가지고 VIP가 경로하셨다 그랬고 또 그날 밤에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장군 참모들을 다 데리고 누가요? 사령관이 수사단장도 데리고 시내 뭐 호텔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거 얘기 좀 해보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해병대 주요 참모들 정책실장, 정문공보실장 이 얘기 다 알아요.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 뭘 또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수사단장은 이게 법리 검토를 해병대 파견 나와 있는 검사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또 어제 새로 밝혀진 게 뭡니까? 해군 검찰단장 고미숙 대령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람한테 민군 병영 개선위원회에서 제가 사법분과장 할 때 우리 분과위원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다고. 예. 법무관리관도 그때 와 있었고 다 제 밑에 위원들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 그 해군 검찰단장이 이거 사단장 과실치사 맞다고 관련 자료 판례까지 뽑아서 지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단장을. 거기에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시킬 땐 또 어떻습니까? 정책실장, 인사처장이 나와 보직 해임 시키면 안 된다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너무 관계자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은폐가 안 돼. 은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해병대 전체와 대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전체와. 해군도 지금 사단장 혐의 적용이 적절하다 이렇게 입장 밝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입장 안 밝혔고 예. 어제 뭐라고 밝혔냐 하면은 자기들이 법률 지원을 해놓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률 지원 요청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관할권이 달라서 법률 지원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죠. 예. 그건 해병대 공보실장 얘기고 그 얘기는 검찰단장은 자기가 소신을 갖고 판례까지 뽑아서 다 지원했어요. 그게 지금 다 팩트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아니라 그럽니까 그래? 거짓말도 이렇게 낯간지러운 거짓말이 있어. 낯간지러운 거짓말. 이거 만약에 제가 사건 당사자면은 이거 열흘 안에 진짜 박살 내놓습니다. 이거. 군 얘기 나온 김에 만약에 지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급식에 수산물 공급하라 그러는데 앞으로 장병들 급식 다 수산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수산물 이제 또 왕창 먹이고 옛날에도 보면은 군 급식에 그런 거 있어요. 하루 3끼의 이면수가 나오는데 다음날 또 나와요. 너무 과잉 생산된 품목은 군에서 다 사들여가지고 장병들한테 먹였다고. 그러면 다 음식 쓰레기 됩니다, 그거. 음식 쓰레기. 식단에 해놨는데 요즘 MZ 세대들이 해산물 좋아합니까? 해산물 생선 안 먹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러니까 다 이제 잔반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 장병들은 뭐라고 말도 못할 거고. 네.
근데 수산물은 또 비싸잖아요. 아니 수산물이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이제는 수요가 줄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군 장병들한테 그걸 이제 강제로 먹일 거고, 더 걱정되는 거는 함정에 출동 나간 장병들의 식수예요. 동해물을 떠가지고 담수화 시켜서 먹거든요. 장기간 한 달, 두 달 작전할 때. 그런데 동해물 떠가지고 앞으로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거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식수를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물탱크를 함정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전이 제한됩니다. 무기 운용에 지장을 받겠죠, 앞으로. 오늘 좀 맥락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홍범도 장군 관련된 부분은 왜 이게 비롯됐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아니 그것도 어제 나온 뉴스에 그러니까 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거 유튜버죠. 뉴라이트죠. 아니 뉴라이트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다.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내선일체 노선을 갖고 있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홍범도가 불편하죠. 사실은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도 불편했지. 예. 그것도 지우고 싶었지. 그런데 그건 이제 명분이 안 나오고 논리적인 맥락이 안 나오니까 홍범도 하나로 지금은 또 집중하는 걸로 바꿨죠. 그러다가 이회영 선생은 또 남겨둔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와서 검토 중이라고 또 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모시는 게 맞다. 대통령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은 지금 퍼즐이 다 맞춰지죠. 최수근 상병권이나 마찬가지죠. 발언지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짐작컨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 만나서 뭐 밥도 먹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니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다가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죠. 아니 거기에 포획돼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다 대통령은. 그 다음에 경로는 많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분 아닙니까? 예. 작년부터. 이런 거 다 보면은 육사에 그게 있어? 누가 설치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거 봐. 빨갱이가 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보훈부에 전화해. 서훈 그거 이중 준 거 그것도 박탈하라 그래. 일사천리 아닙니까? 짝짝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방부 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그 흉상까지 이제 유탄을 맞을 지경 아니에요. 해군의 홍범도 함까지. 예?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건 팩트예요. 그거는 홍범도 평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한 역사학자들의 평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해석 여부인데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유시 참변 때 무장파를 공격한 데 연루됐느냐 여부, 그 다음에 공산당의 가입이 어떤 이념적인 이유로 됐느냐 여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자유시 사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변이 일어날 당시에 홍 장군은 자유시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 이르크츠에 가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와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관도 자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감된 600명을 30명 남겨놓고 다 풀어줬다고. 그때 재판관 역할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지켜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는 그거고, 그다음에 공산당 가입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볼셰비키가 뭔지 소비에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뭔지 그런 거 모를 때입니다. 그 1917년에 소련이 건국됐거든요. 볼셰비키 정권이 막 건국된 신생국가고, 여기는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피아방 민족 해방을 외치던 나라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해주의가 있고 소련 영토에서 무장 투쟁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소련 정부하고 당연히 협력 안 합니까? 그럼 협력 안 하면 가가지고 반소련 투쟁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련이 미국의 연합군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련하고 협력해가지고 그 항일 무장 투쟁, 그걸 이제 피아방 민족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레닌이 지지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제 새로운 권력자인데, 그리고 저 홍범도 장군을 영웅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일부러 모스크바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러 가는 건데, 그거는 백범김구 선생이 장개석 총통한테 찾아가서 독립을 지원하려고 해달라고 했던 거와 똑같은 거고, 이승만이 미국 가 있을 때 거기서 미국 정부에다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대한 독립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도 또 똑같은 거고, 각 자기가 있는 나라에 신세지면서 도와달라고, 그 자체가 독립투쟁이지. 그때 1921년에 공산당 가입이, 그러면은 4년밖에 안 되는 그 신생국가가 이게 나중에 무슨 전체 공산주의로 갈 국가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해하고 뭐 이런 이념적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때 식민지 조선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단어가 있었나? 그걸 지금 와서 그 시각으로 해석하니까 참 뭐 해괴만 해괴한 일이지, 이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김일성이 동족산잔의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주의자들이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전까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에게 민족 진영에서 활동하는가 공산 진영에서 활동하는가는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기호 1번을 지지하느냐 기호 2번을 지지하느냐 정도의 문제였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 정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 유일 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반공산을 외치며 반쪽 정부를 만든 건 이승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조선에서 분단을 가정으로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통일된 조국을 꿈꿨지. 그런데 이제 좌우 중도파가 다 모여가지고 민족 대통합을 한 게 그게 그 당시에는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뭐 좌익 운동가가 있어요. 김원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좌익 무장 투쟁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민족 진영하고 나중에 갈라서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좌와우를 초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우선이잖아요. 민족이 우선이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이념 투쟁을 마치 그 시대의 주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거는 과장되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지금의 이념이다. 예, 그런 점은 보면.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예.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해보니 소련하고 미국이 함께 손잡고 싸우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분열합니까? 그러니까 역사 지금 뭐 이념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그 좀 어이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철학 얘기할 때였거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철학을 어떻게 생각할까? 철학이 있는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철학을 얘기하니까 좀 의아했고 이념, 철학 지금 뭐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시작 단계예요. 이제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인 이념 전선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교육부가 월북 작가들 그 흔적 지우기 들어갈 겁니다. 벽초 홍명이 인걱정을 썼죠. 그런데 이 북한의 부수상까지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향수의 시인 그 정지용, 이런 작가들 전부 저기 80년대 말에 민주화 때 해빙된 작가들 아닙니까? 우린 그 전에 이런 작가들 작품 못 봤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이런 이념을 폭넓게 초월해서 폭넓게 관용을 해도 대한민국 정체성 이상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런 걸 다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높은 자존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 묻혀져 있던 민족문학의 예술의 보고를 다 햇빛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풍성하고 이런 어떤 문화를 누리는데 그래서 90년대가 문화의 폭발 시기예요. 그때가 한국 문화의 대폭발의 시기고 오늘날 저기 K-팝의 원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서태지로부터.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나라,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층적인 어떤 이해심이 높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토대가 확장이 되어 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념 전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왔던 거 다 부정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교육부는 그거 이제 북한 작가들 지우기 할 거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북한의 노래, 음악, 무용, 특히 최승희라는 유명한 무용가 있어요. 북한에.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북한의 최성훈이 작곡한 아리랑 환상곡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음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로린 마젤의 뉴욕 필이 그 북한에 가서 공연할 때도 그건 반드시 그 노래 저 아리랑 환상곡은 연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도 어떤 아리랑 곡의 그 변주곡보다도 이게 제일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 지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죠. 그때 그 북한에 협조했거나 월북했던 작가, 예술가, 무용가, 뭐 역사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전부 찾아내다 보면 이제 신영복 선생도 뭐 이제 또 부관 참시당할 것이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전방위적인 이념 확산이 들어가는 게 그게 뉴라이트의 지금 계획된 판짜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그 구판을 벌려서 총선 전까지는 나라를 뒤집어 놓겠다는 게 이 사람들 의도거든요. 이 싸움에 국민들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여당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정부 부처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죽을 맛인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 또 한 가지 부승찬 전 대변인 검찰에 송치가 됐던데 저도 됐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6명인데 저도 6명이 들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경찰이 지금 검찰로 넘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백뭐씩인가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백재광 교수.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최초에 이제 저를 고발할 때 예. 작년 12월 5일 날 제가 스픽스에서 방송하고 이튿날 고발당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 발표가 뭐냐면은 뭐 관저에 역술인이 다녀갔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네. 공무원들이 공적 시스템으로 결정한 어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은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예. 이게 고발 사유예요. 예. 그러면 역술인은 안 되고 풍수관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얘기는. 그다음에 저기 공무원들이 공적 시스템으로 한 거지 그런 어떤 역술인 조언을 안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풍수가 조언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모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저기 역술은 이제 밟아버리고 풍수는 띄워야 되는 프레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하태경 의원은 나로 발사전에도 고사 지냈다. 다 하는 거 우리 문화다. 근데 역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답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고사 지내는 건 풍수입니까? 그거는 풍수도 아니고 뭐 무속이지 뭐요 그게. 무속이지. 그러니까 이게 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경찰이 수사관조차 관저에 설치되어 있던 그 CCTV 영상을 못 봤어요. 경찰 수뇌부 극소수만 봤대. 수사관한테도 안 보여줬어. 그러면 어떻게 증거로 채택합니까? 그리고 그 극소수 그 많아봤자 2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봤던 CCTV조차도 상당수 영상이 흐릿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처가 다 검토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천공이 왔다 간 영상을 못 찾았다 하는 건 난 이해가 가요. 근데 안 왔다 갔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천공 본인이 육군 총장 관저에 안 갔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부인을 못 했고 경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그럼 천공 본인이 부인 못 하는 걸 왜 경찰이 부인하냐고. 경찰이. 그것도 CCTV도 그거 제가 보기에 듬성듬성 이빨 빠지듯이 되는 걸. 자,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제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피고가 되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에 유죄를 입증하려면 천공이 아니고 백제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증거로 내놓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기간에 영상을 공개하라. 그래야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공정하게 싸우는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영상은 최소한 조사받는 전화 그것도 아니라면 수사관 정도는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찰 수뇌부가 안 내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호처에서 보안을 세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 경호처 말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안이 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한 직무 수행인데 보안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직무 수행이지.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죠. 그래서 이건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거지. 이거는 CCTV 영상을. 재판에도 안 내놓겠다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공개하라는 투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도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저를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자. 우리도 그 영상 증거 신청하게. 난 그 영상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피의자한테 증거를 안 보여주고 무슨 수사가 됩니까? 피의자한테 이렇게 증거가 나왔다고 그걸 갖다 보여줘야 우리가 납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그런 증거도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나 소나 다 왔다고 제가 스픽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그게 뭐냐면은 한두 놈이 아니다. 왔다 간 놈이. 어쩌면 계룡산의 도사들보다 한남동에 더 왔다. 그러면은 풍수가가 아니고 역술가도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무당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요지에 적혀 있는 것 가운데 역술가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내놓은 이유는 개나 소나 다 왔는데 나는 명확히 그 증언을 들었는데 육군본부 쪽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자꾸 그걸 물어요. 개나 소나가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겠다. 어떤 놈이 한남동에 와서 똥을 싸질렀다. 그러니까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들었다. 기회주의자들, 무속인, 주술가들. 그게 개나 소나다. 틀렸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경찰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천공이 왔다 갔다 뭐 얘기가 많은데 천공은 그 중에 한 명이다. 그 중에 이게 내가 말하는 이야기고 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으로 좀 갑시다. 기소 좀 해주셔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부승찬 대변인 쪽에서 백재권 교수도 또 고발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떤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변호사가 한 건데 그 변호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아니 백재권 교수가 왔다 갔는데 왜 자꾸 천공이라고 우기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영상을 백재권 교수 걸 보여주든지. 그다음에 백 교수는 주술인 아니냐? 그 사람은 왜 자꾸 경찰이 감싸냐? 그렇게 되니까 아니 뭐 고발 들어온 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왜 수사하냐? 알았어, 내가 고발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번째 조사를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받고 나오는 길에 동행했던 변호사가 즉시 이거는 하겠다 해가지고 이튿날 고발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지금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던데. 그렇죠. 그 변호사가 고북원 변호사네요. 네. 고 변호사 얘기가 이제 백 교수는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백 교수가 어떻게 시설에 갈 수 있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방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백재권 교수가 왔다 간 건 경찰이 시인한 팩트잖아요. 그러는데 민간인이 뭐 역술인이 와서 공무원들 공무 수행에 동행했다는 그 자체를 고발한 건데 백 교수는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한 궤변이죠. 그런데 출입 기록이 안 남아 있거든. 그러면 무단 출입이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나와 출입 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민간인은 안 온 것처럼 얘기했거든. 여태까지. 그러면 여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김용영 경호처장하고 윤한홍 의원이 동행해서 왔어요. 그다음에 차 뒷자리에 누가 타 있었는지 알아요? 윤한홍 의원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긴 또 왜 옵니까? 이게 난장판이라고. 그리고 이게 한 번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와도 괜찮은데 천공이라 그랬다. 천공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거는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고 백재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우리가 자문받은 거다. 무단으로. 나는 이게 지금 변호사 고발 취지하고 제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백재권은 되고 천공은 안 된다 그러는데 백재권은 그 사람 악어상이라고 관상 보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관상쟁이는 된다 이거 아니요. 풍수쟁이도 되고. 풍수와 관상이 과학입니까 그게? 오죽하면은
김상욱이란 물리학자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인데 하도 이 꼬라지를 보고서 자기 페북에다가 첫 줄에 풍수는 과학이 아닙니다. 난 그분이 정치적 발언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 참 힘들게 걸어가시는데 힘내십시오. 레몬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숨기려고 해도 주머니 안에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 바지 주머니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백운기의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